5시간 동안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김충섭입니다. 오늘 일단 발표 자리 만들어주신 SK 플래닛 감사드리고 또 이게 주말인데 와주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퍼플웍스는 지금 이커머스 쪽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컨테이너랑 서버리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운영과 개발을 같이 잘 섞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도커랑 쿠버네티스 관련된 글을 또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이야기는요. 쿠버네티스인데요.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쿠버네티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어렵고 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 어떤 목표라고 하면은 일단 이게 학습 러닝 커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학습이 굉장히 낮은데 조금 이제 자신감이 붙는 거죠. 근데 그때도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고 거기서 조금 더 공부하시면은 내가 이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모르는 게 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태인데 저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 저 앞부분 언저리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이야기는 컨테이너와 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초반에 먼저 발표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의 개념과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으로 도커랑 도커 컴포즈를 이용한 웹 서비스 배포를 초반에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본 사용법을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컨테이너랑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커에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모집을 할 때 그 도커를 좀 알고 있는 분들 위주로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이 쿠버네티스가 결국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거거든요. 결국에는 옛날 서버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버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잘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지 않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나 벤더사마다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특별히 다루지 않고 또 한 번 설명드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스킵을 하고요. 이따가는 K3S라는 경량화된 클러스터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꿀팁 같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서는 꿀팁보다는 약간 기본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쿠버네티스 생태계가 굉장히 크고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핵심적인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부분인데요. 이제 도커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서버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한 8단계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처음 저 자체 서버 운영이라는 단계는 이제 클라우드가 없었던 옛날에 이제 회사마다 전산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전산실이 있는 회사가 있죠.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서버를 운영하다가 이제 설정 관리 도구,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툴들이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가상 머신과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파스라는 개념의 어떤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커가 등장하고 쿠버네티스가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에 이제 서비스 메시까지 이런 이제 단계가 이제 있는데요. 이 단계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서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태거든요. 서버에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버전의 소스가 배포되어 있는지 그 상태인데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 때문에 저런 단계가 지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인 자체 서버 운영을 보시면요. 예전에 서버를 한데 이제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서버를 먼저 주문부터 해야 돼요. 주문을 이제 HP나 대형 벤더에 주문을 하고 그러면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하고 CPU랑 메모리, 하드디스크도 이제 조립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 선 연결하고 거기에 이제 뭐 리눅스나 레드햇 같은 OS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뭐 계정도 만들고 이제 방화벽도 설정하고 하는 식으로 단순히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서버를 구매할 때도 되게 좋은 걸 사요. 왜냐면은 성능이 앞으로 좋아질 거를 대비를 해서 또 하나 구매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CPU도 되게 평소에 안 쓰던 이상한 인텔의 어떤 좋은 CPU를 쓰고 메모리도 막 몇십 기가씩 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좋은 서버에.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루비 온 레일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걸 한번 보면은요. 약간 이런 식의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아마 처음에 OS를 설치하고 나시면 유저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환경 변수도 뭔가 설정을 하고 방화벽 설정하고 네트워크 IP 설정한 다음에 이제 루비를 써야 되니까 관련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고 또 이제 루비 설치하고 거기까지 됐으면 이제 소스를 다운로드 받겠죠. 깃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루비에서 사용하는 번들 인스톨 패키지를 하고 관련된 설정을 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면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엔진엑스 같은 프록시를 붙이면은 그제서야 이제 어떤 서버에 제가 원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라고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많은 회사에서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 한 단계를 지날 때마다 명령어를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copy, cp, ls, mv 이런 식의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 상태 A라는 게 상태 B로 바뀌는 거죠. 이 상태의 변화가 어떤 건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 루비 1.8 버전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1.9로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 루비만 새로 버전 올리면 되지만 저 하나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다음 모든 상태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상태가 지금은 이제 도식화를 해놔서 좀 이해가 쉽겠지만 서버 관리자가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버전을 제대로 올리고 또 검증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버가 굉장히 잘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카드로 탑을 쌓듯이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태의 서버 관리를 초반에는 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상태 관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정 시점에 서버에 딱 접속했을 때 그 서버에 여태까지 누가 접속을 했고 뭘 설치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결과만 알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누군가 이제 서버 설치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죠. 이제 PPT를 만들어서 화면 캡처를 해서 쭉 붙여놨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처음에 만들어서 과연 이게 수정된 버전이 올라간 건지 믿을 수가 없고 또 비슷한 서버를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서버를 하나 더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은 서버를 만들 수가 없고 이 당시에는 이제 서버 관리자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면 서버 관리자한테 연락하고 필요하면 서버 관리자한테 연락하고 그러면 서버 관리자는 휴가 못 가고 그리고 변화를 싫어해요. 뭐 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자바 쓰세요예요. 그냥 새로운 기술 쓰지 마시고 기존 기술로 다 되면 그걸로 쓰세요. 왜냐하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확장이 어렵고 혁신이 어렵고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펼쳐지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와 옵스가 나눠지면서 옵스 쪽에서는 변화를 싫어하고 대부 쪽에서는 변화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충돌이 생기고요. 이제 그때쯤을 좀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서버 관리자가 이게 뭔가 손으로 커맨드를 치는 게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을 이제 누군가 만들어요. 저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명령을 한 줄 한 줄씩 쳤다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그런 걸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상태를 관리하는 코드나 설정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엑스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인스톨 엔진엑스라는 커맨드를 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엔진엑스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그 설정 파일을 만들고 그 설정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알아서 엔진엑스를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 관리자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커맨드를 친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설정을 가지고 서버의 환경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적인 서버 관리보다는 선언적으로 서버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에는 루비 1.8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버의 상태가 어느 정도 재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 파일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새로운 서버가 생겼을 때도 그 동일한 설정 파일을 이용을 하면은 똑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거는 누군가 또 들어가서 만약에 어떤 커맨드를 쳤으면은 또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불안전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서버 운영에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정 파일이나 어떤 코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리뷰를 할 수 있고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은 기존에는 상태 A가 상태 B로 바뀔 때 명령어를 쳤다 그러면 이제는 설정이나 코드를 가지고 이 서버의 상태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설정 관리 툴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데모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앤서브를 레드햇이 인수해서 레드햇에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전체를 보진 않을 거고, 이제 앤서블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는 동영상인데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환경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버 상태를 이제 명령을 안 치고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좋아지긴 했지만 절대 쉬워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뭔가 베리어블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 뭐 호스트에 대한 또 설정이 있고, 뭐 인벤토리, 플레이북 이런 식으로 그 컨피그레이션 툴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을 다 이해를 하고 그 개념에 따라서 설정을 잘 해야지 그 설정과 그런 코드를 이용을 해서 서버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코드 한번 샘플을 잠깐 보면은요.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은 캐시 디렉토리를 생성하라는 건데 저거 사실 명령어로 치면 굉장히 쉽죠. mkdir 한 다음에 opt에 캐시를 하면은 opt에 캐시 디렉토리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명령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 부분은 방금 선언을 한 겁니다. 나는 저 디렉토리가 있어야 돼라는 선언을 한 거고 그러면 저 ensable이라는 툴이 만약에 디렉토리가 없으면 mkdir을 할 거고 있으면 그냥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를 선언을 한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더 보시면은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베리어블을 둬서 뭔가 HTTP 포트는 80번으로 할 거고 맥스 클라이언트는 200이라고 한 다음에 밑에 이제 HTTP가 아파치 웹서버죠.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할 때 패키지명은 HTTP고 스테이트는 레이티스트니까 가장 최신 엔진엑스를 아파치를 쓰겠다는 거고요. 그 템플릿 보시면은 소스 디렉토리와 데스트 파일이 있는데 저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복사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설정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해서 그 서버가 이제 돌아가게끔 그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한번 돌려보면은 지금 이분이 잘 작성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를 설치를 합니다. 저 EPEL 릴리즈라는 걸 설치를 하시고 또 파이썬과 관련된 부분도 설치를 하고 또 어떤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테스트 스크립트까지 다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한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요. 기존에는 이제 서버에 들어가서 한 땀 한 땀 쳤다고 하면은 저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서버에다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모습이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은 뭔가 이 뒷단에서 일어나는 건 알 수는 없지만 이 앤서블이 알아서 서버에 접속해서 제가 선언을 한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서 이제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상태를 만들 수가 없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떠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서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조치를 하고 다시 이제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설정 관리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커맨드 라인이 아니라 설정을 가지고 서버의 환경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쯤에 이제 가상 머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 머신이 등장을 해서 엄청나게 또 서버 관리자들이 좋아졌죠. 왜냐면은 기존에는 하나의 서버에 뭔가 여러 개의 복잡한 걸 설치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바 버전이 여러 개 설치하려면은 그 디렉토리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MySQL 같은 거를 한 서버에 두세 개 설치하려고 해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렉토리라던가 설정을 관리하는 디렉토리를 또 잘 이렇게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가상 머신이 생기면서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의 서버를 이제 겹치지 않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 서버의 상태를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가상 머신의 현재 상태를 딱 스냅샷으로 찍어서 통째 이미지 파일로 하나 만들 수가 있고 그 이미지 파일을 이용을 해서 동일한 서버를 또 찍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상 머신의 등장이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었고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이뮤터블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뮤터블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이뮤터블의 반대는 뮤터블이죠. 그러니까 변하는 상태와 변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웹 서비스를 제가 돌리고 있고
새로운 버전의 웹 서비스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뮤터블 방식이라고 하면은 제가 서버에 접속을 해서 새로운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 거기서 필요한 새로운 디펜던시를 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서버를 껐다 키는 이런 게 이제 뮤터블한 방식이고 이뮤터블은 가상 서버에서 이미 최신의 버전의 그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가 끝난 거를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가 교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서버 관리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서버를 한 100대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서버가 잘못되면 엄청나게 금전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돌리고 있다고 했을 때 100대에 있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깃을 클론을 받는다고 하면은 갑자기 깃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는 거고 동시에 100군데에서 깃을 풀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알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실패할 수 있는데 저 이뮤터블은 100% 보장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최신 소스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는 방식이라서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패를 100%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굉장히 완벽하게 상태를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이 단순해진다라는 장점이 있고 왜냐하면 기존 상태가 어땠는지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아예 통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생각보다 어렵고 또 그 이미지를 뭐 만들고 하는 게 느리고 그 특정 회사의 제품을 써야 되고 또 이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하나의 축복으로 클라우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AWS, 구글 클라우드, 애저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하드웨어를 제가 원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찍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겼고 이제 가상화된 환경, 그러니까 회사에 전산실이 없어도 이제 서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버추얼 머신과 동일하게 이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서버를 관리할 수 있고 마치 전기를 그냥 꽂아서 쓰듯이 그냥 돈만 내면은 편하게 제가 바로바로 서버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아까 그 서버 관리하는 거랑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은 각각 단계를 저렇게 이미지로 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딱 구워 놓으면은 저 상태는 클라우드를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동일하게 이제 복제를 할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단점을 보면은 이미지가 좋긴 한데 결국에 이 클라우드에서 만든 이미지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만 이제 딱 스냅샷을 찍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다시 재현한다 그러면은 그게 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 AMI 이미지로 구워서 쓸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되게 편리한 방식은 아닌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뭔가 이제 클라우드가 발전할 때 또 등장했던 게 파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 그래서 유명한 걸로 헤로쿠나 넷리파이나 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엘라스틱 빈스토크라는 게 있고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앱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스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난 서버를 운영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노드라 그러면은 노드만 설치되어 있으면은 웹 서비스를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노드가 이미 잘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웹 서버에 내 소스만 배포를 하겠다라는 방식의 아이디어로 등장한 게 이 파스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만 가지고 배포가 가능해집니다. 전혀 뭐 제가 서버에 대해서 몰라도 웹 서비스를 올릴 수가 있게 되고 또 특징으로는 일반화된 프로비저닝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라 그러면은 npm 인스톨을 하고 npm 스타트를 하는 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정해진 방식만 제가 잘 따르게 되면은 굳이 뭔가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소스만 올리면은 막 도메인도 붙여주고 확장을 하거나 메모리 늘리고 CPU 늘리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제가 서버를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데모는 넷리파이라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는 제가 깃허브에 어떤 소스를 올려두면은 그걸 이제 웹 서비스로 그냥 이렇게 올려줍니다. 제가 웹 서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블로그 같은 거 정적 블로그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간단하게 나의 깃허브 주소를 저렇게 검색을 하고요. 깃허브 중에서 어떤 브랜치를 사용할지를 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빌드할 때는 뭐 npm run 빌드를 하고 그 결과가 dist라는 디렉토리에
배포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다 해준다. 약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빌드를 위해서 npm-run 빌드를 하고 dist라는 폴더에 결과 파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지금 제가 작성한 소스를 웹 서비스에 올리는 작업이 이게 끝입니다. 뭐 EC2를 만들고 가상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방화벽을 설정하고 이럴 필요가 다 없이 이 파스라는 서비스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네, 거의 한 1분 만에 제가 만든 어떤 서비스가 올라갔죠. 네, 그래서 파스가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초반에 이제 인력이 작거나 서비스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네, 굉장히 좋긴 한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과연 그러면 뭐가 단점이 없을까라고 봤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파스에 맞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그 말은 자바 버전도 최신 버전을 못 써요. 예를 들어 파스에서 제공을 안 하면은 그 버전밖에 사용할 수 없고 또 서버에 대한 접속을 보통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서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뭔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파일 시스템도 보통은 막 지워지기 때문에 뭔가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없고 어떤 패키지 설치나 그 로그 수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방식밖에 사용을 못하고 이 배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를 해야지 이 파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과연 크론잡 같은 건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자 발송을 해야 된다던가 매일 새벽 1시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데이터 분석도 요새 이제 핫한데 예를 들어 빅쿼리나 S3에 뭔가 로그 데이터를 이렇게 스트림하고 싶은데 과연 파스에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슈가 있고요. 또 로그 분석도 뭐 엘라스틱 서치나 스택 드라이버, 클라우드 와치 등을 써야 되는데 연동이 잘 되나? 파스에서 연동을 해줘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CPU 메모리 날 수 있는데 각 애플리케이션 코드 레벨로 어떻게 부하를 할 수는 없을까? 그런 부분도 이슈가 있고요. 또 A/B 테스트나 까나리 배포 이런 식의 조금 더 세밀한 어떤 조정을 할 때는 이 파스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도커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도커는 엄청 혁신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2013년도에 도커라는 회사, 다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 도커라는 기술이 컨테이너를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의 여러 기능들을 되게 인터페이스를 쉽게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특징으로는 어떤 가상화 기술보다 훨씬 가볍게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단위로 프로세스 실행 환경을 구성을 해줍니다.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OS 위에 또 다른 OS를 올려서 돌리는 반면에 도커는 OS 위에 저렇게 사각형으로 이제 격리만 시켜둬서 다른 데랑 겹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속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고 격리의 장점은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도커의 특징 몇 개를 알아보면요. 도커만 설치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거의 100%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고 또 특정 회사나 서비스에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 클라우드에 락인될 그런 효과도 없고요. 그리고 개발 서버를 만들거나 테스트 서버를 생성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표준성인데요. 기존의 뭐 루비, 노드.js, 고, PHP, 자바 같은 걸 배포를 한다고 하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방식이 제각각이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도커는 도커런이라는 명령어 하나로 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배포 방식 자체가 이제 표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지인데요. 기존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도 그렇고 클라우드도 이미지가 있긴 했지만 이 도커의 이미지보다 훨씬 어려웠고 도커는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쉽게 빌드할 수 있고 도커 허브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쉽게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 변수를 가지고 같은 이미지 안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컨테이너는 내리면은 다 컨테이너가 제거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뭐 저장 파일이나 이런 걸 쉽게 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가 가져온 변화를 보시면은 이제 파스랑 되게 비슷하게 쓸 수도 있지만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이미지보다 관리하기가 훨씬 쉽고 또 다른 프로세스와 격리되어서 사용하지만 훨씬 빠릅니다. 성능 저하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복잡한 기술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몰라도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빌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재현할 수 있고
코드와 설정으로 관리하고 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특정 벤더에 락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커를 배우면 이제 모든 걸 컨테이너로 만들기 시작하죠. 기존에는 저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자 이제 사용법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젠 다 그냥 컨테이너로 그냥 만들어 버리고 저 컨테이너 런을 하면은 어디서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도커의 특징 중 하나는 그래서 이제 소스를 스무스하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컨테이너를 죽이고 새 버전의 컨테이너를 띄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단에 저렇게 엔진엑스 같은 프록시를 둬서 중간에 컨테이너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컨테이너로 요청을 안 보내고 살아있는 컨테이너로 보낼 수 있게 저렇게 앞에 프록시를 반드시 하나 연결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되게 긴 글이 있는데 복잡하죠. 이 복잡한 게 나중에 쿠버네티스에 가면은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기술을 그 전에는 사용자들이 다 일일이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개선이 돼서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곳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글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처음에 서버가 2대밖에 없었는데 한 대가 저렇게 추가가 되면은 중간에 있는 키 밸류 스토어에 저 3대의 서버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 오른쪽 밑에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는 저 키 밸류 스토어가 변경될 때마다 이제 알아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원래 서버 2대에 대한 정보밖에 없었는데 서버 3대에 대한 정보가 생기면은 그걸 딱 알아채고 엔진엑스 설정 파일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프록시에 2대만 바라보게 돼 있었다고 하면은 3대만 바라볼 수 있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를 재시작하죠. 이러면은 기존에는 제가 서버를 추가하면은 엔진엑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설정 파일을 손으로 한 대를 추가하고 다시 이제 엔진엑스 리로드라는 그런 명령을 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 기술로 도커젠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커젠 같은 경우에는 그 도커가 변화가 생기면 이벤트라는 걸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가 하나 생성되면은 무슨 도커 컨테이너가 생겼다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데 그 이벤트를 보고 그때마다 뭔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도커젠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도커라는 거는 되게 단순한 기능만 제공을 했고 그 이상의 어떤 기능은 이런 식으로 다 서드 파티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서드 파트들이 결국에 모이고 모여서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완성된 어떤 플랫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커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보면은 여러 대의 서버와 여러 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관리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도커는 이렇게 여러 개를 관리하는 거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 기능은 다른 서드 파티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 중 하나는 스케줄링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스케줄링은 컨테이너를 제가 하나 만들면은 서버가 10대가 있으면 10대 중에 한 대 띄워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 알아서 해줍니다. 가장 자원이 넉넉한 곳에 찾아서 컨테이너를 띄워주고요. 그리고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기술이고요. 또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10대가 있건 20대가 있건 그냥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명령어를 내리면은 알아서 다 명령어가 퍼지고요.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아까 전에 제가 그 그림으로 복잡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서 컨테이너를 띄우면은 내부에 그냥 그 도메인이 생기고 프록시까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또 로깅과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결국 다 죽고 지금 남은 건 이제 도커 수험하고 한 쿠버네티스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도커 수험은 도커에서 만든 거고 도커에서 밀었지만 결국에는 잘 안 됐죠. 단순한 구조에서는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요. 쿠버네티스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을 한 거고 사실상 현재 표준이 되었습니다. 표준이 되어서 관련된 생태계도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다행인 거죠. 전에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뭘 공부해야 될지조차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쿠버네티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해졌고 굉장히 대규모에서도 잘 동작을 합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일반화된 이후에 서비스 메시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서비스 메시가 제가 생각하는 현재 가장 트렌드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서비스 메시는 뭐냐면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보면은 특정 서비스에서 특정 서비스에 통신을 할 때 그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요청했는데 실패하면은 한 번 더 뭐 리트라이를 한다던가 그리고 여러 개의 서버를 로드 밸런싱을 클라이언트 단에서 로드 밸런싱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히스트릭스 같은 걸로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프록시라는 기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서비스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서비스마다 다 프록시 옆에 하나씩 붙이고 저 프록시가 대신 그런 관리를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서비스에서 2번 서비스로 통신을 할 때 기존에는 실패하면 그냥 끝이었는데 이제는 프록시가 대신 요청하고 프록시가 또 대신 받아서 다시 서비스에 전달하기 때문에 그걸 리트라이를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컨테이너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싣는 게 굉장히 쉬워져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서비스 메시 기능을 그냥 간단하게 보면 뭐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드 밸런싱, 경로 관리, 트래픽 관리, 트래픽을 정확하게 1대 9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오류 주입, 일부러 오류를 내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로깅 모니터링도 자동으로 되고 뭐 분산 추적, 보안 이런 것 좋은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자체 서버부터 지금 서비스 메시가 등장하기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을 보면은 서버 상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서버 개발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생성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한 땀 한 땀 명령어가 아니라 코드랑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격리된 환경을 이용을 하고 또 이뮤터블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이미지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뭔가 로드 밸런서나 프록시 서버 같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확장 가능한 설계를 해준 게 결국 이 서버 관리자가 서버 상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메시 그냥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리면은 가장 쉬운 예제가 서비스와 서비스가 통신을 할 때 재시작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비스 간 호출이 많기 때문에 실패할 거를 예상을 하고 예를 들어 한 번 실패하면 한 2번 정도 더 시도해 보는 거죠. 시도해서 성공하면 최종적으로 성공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코드는 이제 루비로 짠 코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리트라이 개수가 0이었는데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리트라이가 호출이 되고 그럴 때마다 리트라이 개수를 하나씩 올리면서 최종 한 3번 정도까지는 이제 커넥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요청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처음 아이디어였을 겁니다.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낼 수 있는 아이디어일 텐데 이걸 이제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결국엔 저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기존에는 이제 소스마다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잘 랩핑을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서비스 메시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아니라 프록시를 쓰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저 밑에 프록시 영역이 없죠. 서비스가 통신할 때는 서비스 A가 서비스 B를 바로 치는데 서비스 메시를 붙이게 되면은 서비스 A가 서비스 B를 칠 때 서비스 A는 먼저 자신의 프록시에 요청을 보내고 그럼 그 프록시가 B에 있는 프록시에 다시 요청을 보내고 B에 있는 프록시가 다시 B 서비스에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B가 응답이 오면은 다시 거꾸로 프록시를 통해서 오는 이런 구조가 되고 저 프록시는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아예 없다고는 당연히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쉽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저 프록시 사이에만 이제 리트라이를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비스 A에서 서비스 B로 갈 때는 한 번 실패하면 실패하게 코드를 짰다고 하더라도 저 프록시가 리트라이를 알아서 3번까지 해주고 저게 서비스 메시의 설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3번 더 트라이를 하라고 저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쿠버네티스의 이스티오를 이용을 해서 그냥 옵션 하나를 켜주면은 모든 컨테이너마다 저렇게 다 프록시가 붙게 되고 그럼 프록시마다 몇 번 설정을 할지를 이제 설정으로 해주게 되면은
기존 소스를 아예 건드리지 않고도 제시도나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손쉽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